한국으로 당장 돌아가. 학교 복도에서 미국인 학생들이 한국인으로 보이는 학생에게 크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 대꾸하지 못하고 고개 숙인 채 그 자리를 피하기 급했을 텐데요. 오늘은 뭔가 달라 보입니다. 한국인 학생의 발걸음에는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모여있는 강당에서 소년이 홀로 서 있습니다. 강당 뒤쪽에서는 그 학생을 촬영하기 위해 CNN에서 나와 있는데요. 한국인 학생이 말을 시작하자 모두들 그의 말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지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부터 미국 작은 한국인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의 아들이 만든 기적 같은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준호입니다. 저는 미국 명문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에게 미국에서 한국인으로 자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한국에서 이민 오셔서 메이플 스트리트 끝자락에 서울 키친이라는 작은 한식당을 열었어요. 매일 아침 저희 집은 부모님께서 식당을 위해 준비하시는 김치, 불고기, 그리고 각종 전통 음식들의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다니던 웨스트필드 아카데미라는 명문 사립학교에서는 늘 그 한국 아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녔어요. 제가 지나갈 때마다 반 친구들은 마늘과 전통 음식 냄새가 진짜 역겨워라며 비웃었고, 인기 많은 아이들을 이끄는 제임스 카터는 너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며 외쳤습니다. 여긴 내가 설 자리가 아니라라는 그의 말은 저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어요. 비록 저는 그 말들을 견디는 척했지만 마음 한켠은 아프고 상처투성이었어요. 매일 밤 집에 돌아와 부모님의 식당 일을 도운 후 늦은 시간까지 공부에 매진했어요. 수학은 저에게 위안이었습니다. 숫자들은 제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모습인지는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요. 다른 아이들이 초대받지 못한 파티에서 즐겁게 어울릴 때 저는 방정식을 풀고 코드를 작성하며 제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제 교과서 옆에 보리차 한 잔을 놓으며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한국에서는 우리 조상들이 고대 천문대부터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업적을 남겼단다. 그런 우수함이 내 피 속에 흐르고 있어. 그 당시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한국이 단지 부모님이 향수를 느끼며 이야기하는 먼 나라일 뿐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중요하지 않은 나라로 여겨졌으니까요. 학교에서 저를 진정으로 알아봐준 유일한 분은 윌리엄 존슨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께서는 준호, 너에게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재능이 있단다. 네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또래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별함을 지니고 있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격려 덕분에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 수학 올림피아드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몇 달 동안 부단히 준비하며 지칠 줄 모르고 연습 문제를 풀었죠. 지역 대회가 열리는 학교 강당에 들어섰을 때 제임스 카터가 또 한 번 비웃으며 한국 놈이 자기가 천재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를 무시하고 온전히 시험에 집중했습니다. 6시간 동안 문제에 몰입하며 숫자와 패턴에 온 마음을 빼앗겨 주변 세계는 잊혀졌어요. 그리고 2주 후 결과 발표의 순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역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해 전국 대회에 도전할 자격을 얻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시상대에 서서 상을 받는 동안 놀란 표정의 반 친구들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저를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제가 제 자신에게 제가 여기 속한다는 것을 증명해냈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저는 그날 누군가가 제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바로 젊은 혁신가들을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던 CNN 뉴스의 프로듀서 제시카 스미스가 제 인생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저는 제 인생이 얼마나 크게 바뀌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수학 대회가 끝난 지 2달 후 학교가 끝나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던 길목에서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뒤돌아보니 언론 배지를 달고 있는 한 여성이 서 있었죠. 이준호 씨? 저는 CNN 뉴스의 제시카 스미스입니다. USA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당신의 놀라운 실력을 보았어요. 그때부터 당신의 이야기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찾고 있던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제시카가 기술 혁신에 도전하는 젊은 혁신가들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시리즈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어쩐지 믿기 어려워서 저는 조심스레 말했어요.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저 수학을 잘하는 평범한 고등학생일 뿐입니다. 제시카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당신은 단순한 고등학생이 아닙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선생님들께서는 당신이 대학생들도 감탄할 정도로 독창적인 코드를 작성한다고 하더군요. 또한 부모님 식당을 위해 상업용 소프트웨어보다 훨씬 효율적인 재고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후 다큐멘터리 팀은 제 일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수업에 임하는 모습, 집에서 부모님 식당 일을 도우며 밤늦도록 코딩 프로젝트에 몰두하는 모습까지 말이에요. 그러자 처음으로 반 친구들이 저를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지만 말이에요. 어느 날 복도에서 제임스 카터가 능글맞게 비웃으며 말했어요. 걔네는 널 그냥 아시아인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뿐이야. 제임스의 말에 마음이 상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에게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러던 중 식당에도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손님은 점점 줄어들고 부모님은 임대료 걱정에 시달리고 계셨어요. 어느 날 밤 우연히 부모님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식당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 아니면 문을 닫아야 할지. 심각하게 논의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단호한 결심을 하게 되었죠. 저는 사흘 동안 거의 먹지도 자지도 않은 채 AI 기반 주문 및 관리 시스템의 코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 시스템은 고객의 선호도를 분석하고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서울키친의 디지털 존재감을 강화해줄 계획이었어요. 준호야, 좀 쉬어야지. 어머니께서 거의 손대지 않은 음식을 들고 다가오며 간절히 말씀하셨어요. 조금만 더요, 엄마.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약속했어요. 나흘째 되는 날 드디어 작동하는 프로토타입을 완성했어요. 부모님께 직접 시연하며 시스템이 바쁜 시간대를 예측하고 메뉴 개선을 제안하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객과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어요. 우린 늘 전통적인 방식으로 운영해왔잖니. 알아요, 아빠. 하지만 때로는 전통과 혁신을 결합해야 해요. 마치 한국에는 고대 사찰과 세계 최고 속도의 인터넷이 공존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제가 조심스레 대답했어요. 마지못해 부모님도 시스템을 시도해보기로 동의하셨어요. 그 결과 단 2주 만에 온라인 주문이 30% 증가했고 한 달이 끝날 무렵 서울키친은 주말 저녁 예약 대기 명단까지 생기게 되었어요. 지역 신문에서는 10대 기술 천재, 가족 사업체를 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제시카의 다큐멘터리 팀은 이 모든 과정을 촬영했지만 순수한 승리의 기쁨은 곧 뜻밖의 상황으로 변해갔어요. 어느 바쁜 밤 투자자 그룹이 식당에 도착했어요. 그 중에는 제임스의 아버지인 로버트 카터를 비롯한 주요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들은 제 AI 시스템에 대해 듣고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군요. 로버트 카터가 분석 대시보드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우리는 당신에게서 이 기술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제안은 상당히 후하게 들렸어요. 투자 금액은 부모님의 식당을 앞으로 수년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였지만 조건이 따랐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시스템을 자신들의 제품으로 재브랜딩하고 제 이름과 기여를 완전히 감추길 원했어요. 제안을 받아들이자 아들아. 논의 후 아버지가 촉구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야. 그러나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들은 제 작업물을 가져가서 제가 존재한 흔적조차 없애버릴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마치 제임스가 학교에서 나를 보이지 않게 만들려 했던 것처럼요. 그날 밤 저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투자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대신 제 시스템의 핵심 코드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공개했어요.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자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크게 분노했어요. 다음 날 로버트 카터가 우리 식당에 성큼성큼 들어와서 말했어요. 당신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어요. 아무도 카터 가문을 거스를 수 없어요. 그의 말은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만에 서울키친의 위생 위반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고객들은 예약을 취소하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평점은 수십 개의 가짜 부정 리뷰로 급락했고요. 학교에선 제임스가 능글맞게 웃으며 다가와 말했어요. 내 위치는 이미 정해졌어. 아버지가 이번 달 말까지 너희 가족 식당을 문 닫게 할 테니까.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완전히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이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그 모든 게 제 잘못인 것만 같았습니다. 다큐멘터리 팀은 이 모든 순간들을 생생하게 기록했어요. 제 시스템의 성공, 카터 가족의 제안, 제가 그 제안을 거절한 순간
그리고 점차 우리 가족 사업이 체계적으로 위축되어 가는 모습까지 모두 담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가 끝난 후 버스 정류장에서 제시카가 다가왔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엿보였어요. 이준호 씨, 지금 당장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체 시리즈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공개적으로 나선다는 건 카터 가족과의 갈등을 더욱 격화시킬 위험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침묵한다는 건 부모님이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좋습니다. 해주세요. 저는 마침내 결심하며 말했습니다. 제시카의 팀은 신속히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기업 괴롭힘과 이민자 사업체에 대한 표적화, 그리고 서울 키친의 성공 사례와 만족한 고객 인터뷰, 그리고 제가 로버트 카터의 제안을 거절한 직후 등장한 의심스러운 부정 리뷰 패턴까지 모두 문서화했어요. 그날 밤 보도가 방송되기 전 MIT에서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몇 달 전 지원했지만 합격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MIT에서 온 이메일이었죠. 떨리는 손가락으로 이메일을 열어보니 당신이 합격되었음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MIT가 저를 원했고 전액 장학금 제안까지 이어지니 잠시 동안 카터 가족과의 모든 갈등이 잊혀질 정도였어요. 그러나 다음날 아침 현실은 다시 제게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보건부로부터 서울 키친의 긴급 점검 예약 통지를 받으시자 공허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일 점검 온대. 위반 사항이 하나라도 발견되면 그들이 즉시 우리 식당을 폐업시킬 수도 있어. 그날 저녁 제시카의 보도는 방송에 올랐고 자정까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어요. 해시태그 서울 키친과 함께하자 해시태그가 전국적으로 트렌드가 되었고 지역 주민들이 식당 앞에 길게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포럼에서는 제 오픈소스 시스템과 대기업들이 젊은 프로그래머들의 혁신을 사들여 가려는 시도에 대한 윤리적 논쟁이 불붙었어요. 다음 날 보건검사관들이 도착했을 때 수십 명의 고객들이 전화로 녹화하는 가운데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뉴스밴이 거리에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철저하면서도 공정한 검사를 거친 결과 서울 키친은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어요. 그러나 학교로 돌아온 다음 날 제임스 카터가 저를 마주하며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었어요. 이건 끝난 게 아니야. 네가 MIT 합격하고 바이럴 영상으로 특별해졌다고 생각해? 넌 여전히 하찮은 한국인일 뿐이야. 그의 말은 제게 상처를 줘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처음엔 그 말이 오히려 제 자부심을 일깨워주는 듯 느껴졌습니다. 제 유산과 정체성을 다시 한번 당당히 바라보게 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울렸어요. 제시카의 보도를 본 주요 기술 회사의 CEO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제가 MIT에 입학하기 전에 여름 인턴십 기회를 제안하고 싶다고 했어요. AI와 실용적인 비즈니스 응용 프로그램을 결합한 당신의 혁신은 우리가 찾고 있던 바로 그 솔루션입니다. 게다가 당신이 그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한 윤리적 입장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곧 제 인턴십 소식과 MIT 합격 소식이 퍼지면서 또 다른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어요. 젊은 기업가들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디지털 시대의 혁신과 윤리를 주제로 연설해달라는 초대장이 온 것입니다. 무대에 서기 전 저는 대중연설이 익숙지 않아 두려웠어요. 하지만 관중을 바라보니 첫 줄에 앉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응원하는 부모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제 목소리는 힘을 얻어 울려 퍼졌습니다. 제 여정은 작은 한식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말문을 열자 제 목소리는 점점 확신에 차올랐어요. 진정한 혁신은 실제 문제를 이해하고 그 문제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전통적인 지혜와 최첨단 기술을 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부모님이 이민자로서 겪은 인내와 교육의 가치를 통해 제 문제 해결 방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야기했어요. 이 모든 경험이 부담이 아니라 소중한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관중들로부터 우렁찬 박수가 터졌고 많은 이들이 저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때 12살 정도 되는 한국계 미국인 소녀가 부모님과 함께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어요. 오늘 당신 덕분에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졌어요. 학교에서 제 점심과 이름 때문에 놀림받았는데 이제는 당신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자랑할 거예요. 그 한마디는 합격 통지서나 어떤 상보다도 제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어요.
저는 어렸을 적 그 누군가에게 꼭 필요했던 존재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MIT 생활은 제 꿈을 훨씬 뛰어넘는 경험이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익숙한 한국어 대신 알고리즘, 코드, 혁신의 언어로 소통하는 환경에 둘러싸인 듯한 느낌이 들었죠. 제 룸메이트는 나이지리아 출신이었고 복도 끝에서는 브라질, 인도,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성이 단순히 인정되는 것을 넘어 창의성과 문제 해결의 필수 요소로 축하받았어요. 첫 학기는 도전적인 수업, 밤늦은 코딩 세션, 그리고 매혹적인 연구 프로젝트들의 흐릿한 기억 속에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한편 서울 키친은 카터 가족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뿐 아니라 점차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추가 요리사 2명을 고용하며 두 번째 지점 개설을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저의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전국 방송과 스트리밍 서비스로 공개되자 제 얼굴과 이야기가 수백만 명에게 전해진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를 보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국인과 한국계 미국인 학생들로부터 수많은 이메일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어느 날 서울의 주요 기술 연구소를 이끄는 박 박사님에게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보고 제 작업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이번 여름 서울에서 열리는 젊은 혁신가 컨퍼런스에 당신을 연사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국제적으로 성공한 한국계 미국인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큰 영감을 줄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한 번도 한국을 직접 방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한국어 수업을 고집하셨지만 한국은 늘 먼 나라로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직접 그 땅을 볼 기회가 온 것입니다. 부모님께 초대 소식을 전하자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내 조부모님께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항상 손자들이 고국의 문화를 잊지 않기를 바라셨어. 라는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제 마음도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여름이 다가오면서 저는 한국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제시카가 연락을 주었어요. 그녀의 팀이 제 여정의 다음 장을 기록하고 싶다며 당신 이야기의 완벽한 에필로그입니다. 한때 자신의 유산을 부끄러워했던 한국계 미국인 아이가 이제 존경받는 혁신가로서 고국을 찾아가는 모습이죠. 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제 이야기가 정체성 때문에 고군분투하는 다른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초대에 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오랜만에 제임스 카터에게서 놀라운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그와는 컨퍼런스 이후로 연락이 닿지 않았었죠. 그는 이제 주립대에 다니고 있었고 아버지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엘리트 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미안해. 내가 한국과 내 자신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 우리 아버지 회사가 윤리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비로소 사태를 다르게 보게 되었어. 이게 내게 했던 행동에 대한 보상이 되진 않겠지만 솔직히 말하고 싶었어. 라는 짧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화면을 바라보다가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메시지 고마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는 큰 가치가 있어. 너의 가족에게도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랄게. 다음 날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했고 다큐멘터리 팀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이륙하는 비행기 창밖으로 멀어지는 미국을 바라보며 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러나 제 문화적 DNA가 새겨진 나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4시간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어요. 공항 건물은 초현대적 기술과 전통 한국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고속열차는 마치 고대 궁궐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지붕 디자인을 자랑하며 터미널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박 박사님이 직접 공항에서 저를 맞이해 주셨고 환영 선물로 전통 한국 나무탈 하회탈을 건네주셨어요. 이건 하회탈입니다. 역사적인 한국의 양반과 학자 계급을 상징하는데 당신 같은 젊은 학자에게 딱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후 며칠간 저는 아침에는 경복궁 등 고궁을 방문하고 오후에는 삼성의 최첨단 연구시설을 둘러보는 등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온전히 체험했습니다. 한때 부모님이 만들어주셨던 길거리 음식이 있는 전통시장을 걸으며 강남의 하이테크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도 방문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단 몇 세대 만에 한국이 세계 기술 리더로 변모하면서도 전통과 문화적 정체성을 굳건히 지켜낸 모습이었습니다. 혁신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 위에 새로운 가치를 쌓는 것입니다.
전통 한식을 즐기며 박 박사님이 제게 해주신 그 말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이처럼 제 여정은 단순한 학문적 성공을 넘어 정체성과 문화적 뿌리를 되새기며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받은 영감과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큰 혁신을 이뤄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혁신가 컨퍼런스는 한국 최고의 교육기관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강당을 가득 메웠고 그들의 얼굴에는 열정과 기대가 가득했어요. 전국 각지에서 온 많은 학생들이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무대 뒤에서 기다리며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가운데 저는 이 자리에 서게 될 준비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이 청중들은 단순히 미국 학생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제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진정성을 가진 한국 학생들이었습니다. 제시카는 제 불안한 마음을 일거챘습니다. 그냥 당신 자신답게 행동하세요. 그녀가 다정하게 조언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지금의 당신을 있게 한 거예요. 저는 무대에 걸어나갔고 관객들은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약간 서투른 억양에 대해 사과하며 한국어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언제나 부모님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이 제 마음속에 살아 있었어요. 발표의 대부분은 영어로 진행되었고 제 뒤에는 한국어 자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괴롭힘, 수학대회에서의 도전, 식당의 어려움과 극복, 그리고 마침내 MIT 합격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공유했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마지막 생각을 한국어로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이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큰 강점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부모님께 배운 끈기, 교육에 대한 존중, 공동체에 대한 따뜻한 지원, 그리고 전통 위에 세워진 혁신이 바로 제 성공의 기반이 되었어요. 그 후 관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그 모습에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학생들이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많은 이들이 전통과 혁신, 한국의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한 교수님이 다가와 제안했습니다. 저희는 소외된 지역 초등학생들에게 코딩을 가르치는 여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에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워크숍을 진행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후 2주간 한국 전역의 학교를 방문해 7살짜리 어린이들에게 기초 코딩 개념을 가르쳤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창의성과 빠른 이해력에 매번 놀랐고 많은 아이들이 한국계 미국인을 처음 만나 미국 생활에 관한 궁금증을 쏟아냈어요. 한 어린 소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정말로 집안에서 신발을 벗지 않는 건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 집은 항상 한국 전통을 따라 문 앞에서 신발을 벗어요. 다큐멘터리 팀은 이 같은 상호작용과 제가 조상의 고향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제시카는 그 영상이 지금까지 모은 자료 중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라며 칭찬했어요. 당신은 완전한 회귀를 이루었어요. 한때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놀림받던 소년이 이제 두 문화를 자랑스럽게 잇는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조부모님의 고향이었던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비록 그분들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들이 걸었던 거리를 걷는 순간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한 노인 여성이 제가 사진을 찍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가왔습니다. 제가 서툰 한국어로 제 정체성과 왜 여기에 왔는지를 설명하자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당신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가게에서 사탕을 사곤 하셨어요. 늘 손자들이 언젠가 교육받고 성공해서 한국에 돌아오기를 꿈꾸셨죠. 그녀는 제가 지불하려는 간식값을 거절하며 말했어요. 당신의 방문 자체가 충분한 보상입니다. 할아버지의 바람을 이루셨어요.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저는 기념품이나 사진 그 이상의 것을 얻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 안에 자리 잡은 문화적 뿌리에 대한 이해와 깊은 성찰이 제게 큰 선물이 되었으니까요. 이렇게 저는 완전한 회귀를 이루었습니다. 한때 외면당하던 소년이 이제는 두 문화의 가치를 잊고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으로 변모한 것이었습니다. MIT 2학년이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진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기숙사 방을 서울에서 구입한 한국 예술품들로 장식했고 박 박사님께서 주신 하회탈을 제 책상 위에 올려두며 매일 그 영감을 되새겼습니다. 반 친구들이 제 여름방학 이야기를 물어보면 저는 열정적으로 한국의 기술 혁신, 풍부한 역사,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에 대한 경험을 나누었어요.
그해 가을 제시카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에필로그가 방송되자 제 한국 여행과 그곳에서 맺은 인연들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와 여러 커뮤니티 단체들은 상영회와 토론 패널을 요청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 후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문화적 정체성 컨퍼런스의 발표자로 초대받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패널 진행자는 제 고등학교 시절 수학 선생님이셨던 윌리엄 존슨 박사님이었어요. 그는 행사 전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난 당신의 여정을 계속 지켜봤어요. 당신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에 그치지 않고 문화 간의 다리를 놓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무대에 오르자 저는 관중 속에서 익숙한 얼굴들을 발견했습니다. 제임스 카터가 세 번째 줄에 앉아 있었고 패널 토론 후 그가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건넸어요. 나는 지금 경영학을 공부 중인데 동시에 한국어 수업도 듣고 있어.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모든 일이 있은 후 너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 우리 아버지의 비즈니스 관행에 얽매여 있었지만 이제는 너가 보여준 것처럼 편견도 버리고 배우려고 노력 중이야.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그의 진심 어린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변화를 향한 작은 희망이 묻어 있었어요. MIT로 돌아온 후 저는 기술에서의 문화적 다리라는 클럽을 만들었어요. 국제 학생들과 함께 각 문화의 관점이 어떻게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지 논의하며 멸종 위기에 처한 언어 보존 앱을 개발하고 이민자 사업주들이 서로를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도 구축했죠. 한편 서울키친은 세 곳으로 확장되었고 어머니는 운영을 감독하며 아버지는 전통과 미국의 맛을 조화시킨 새로운 요리법 개발에 매진하셨어요. 제 AI 관리 시스템도 계속 발전하여 오픈소스 버전을 통해 전 세계 소규모 사업주들이 의견을 나누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겨울방학 동안 저는 세계경제포럼에서 차세대 기술 리더 패널 토론에 초대받는 영광을 누렸어요. 저는 이 세션에 초대된 가장 어린 패널리스트이자 한국계 미국인 최초의 참가자로서 무대에 올랐습니다. 포럼 준비를 하며 한때 한국 도시락을 감추려 했던 소년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대표하며 제2중 유산을 당당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연설 당일 제 부모님은 스위스에서 비행기로 직접 와서 제 앞자리에 앉으셨어요. 제가 세계 지도자들과 비즈니스 경영진 앞에서 연설할 때 부모님의 눈빛은 자부심으로 빛났습니다. 혁신은 동질성에서 오지 않습니다. 제가 청중에게 외쳤습니다. 다양한 관점들이 충돌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태어납니다. 이민자 가족의 작은 식당에서 MIT와 세계경제포럼 무대까지 온 제 여정은 한국인의 유산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함께 가져와 기술과 문제 해결에 대한 제 접근 방식을 형성해 준 것입니다. 연설이 끝난 후 한 한국인 기술 임원이 다가와 말했어요. 당신의 이야기는 많은 젊은 한국인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또한 미국인들이 한국 혁신을 보는 시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당신은 세계와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어요. 그날 밤 제시카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를 전했습니다. 당신의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제 이야기를 전달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어요. 저 자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준호의 다음은 무엇인가요? 제시카가 물었습니다. 고등학교, MIT, 한국 그리고 세계경제포럼을 정복한 후 이제 남은 도전은 무엇일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화 사이에서 갈라지던 제 자신을 연결해온 이 여정은 저와 같은 이민자 가족 출신의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이중 유산이 성공의 장벽이 아니라 혁신의 길임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문화적 분열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는 기술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통해 다른 한국계 미국인 아이들, 이민자 가족의 아이들에게 그들의 유산이 그저 장애물이 아니라 혁신의 다리임을 보여주고 싶어요. 미래는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속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호텔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뒤로 스위스 산맥이 펼쳐져 있었고 아버지의 단호한 눈빛과 어머니의 따스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윌리엄 존슨 박사님의 멘토링과 제시카가 믿어준 영향, 그리고 한국의 고대 전통과 미국의 혁신 정신이 저를 만들어준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문화 사이에서 분리된 외부인이 아니라 그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서 완전히 통합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모든 도전, 모든 모욕, 모든 의심의 순간이 저를 오늘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제 정체성의 모든 부분을 받아들이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 오늘은 미국 MIT 학생 이준호 씨의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감동 한 잔이 되셨을까요? 오늘의 감동 사연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여러분들 마음에 따뜻함 남겨드릴 수 있는 감동 한 잔 준비해 오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